호밀밭의 파수꾼 J.D. 셀린저 지음. 나는 넓은 호밀밭 같은 데서 조그만 어린애들이 재미있게 놀고 있는 것을 항상 눈에 그려본단 말이야. 내가 하는 일은 누구든지 낭떠러지가 해서 떨어질 것 같으면 얼른 가서 붙잡아 주는 거지. 이를테면 호밀밭의 파수꾼이 되는 거야. 바보 같은 짓인 줄은 알고 있어. 그러나 내가 정말 되고 싶은 것은 그것밖에 없어. J.D. 셀린저. 뉴욕에서 뉴택의 아버지와 스코틀랜드계의 아일랜드인 어머니 사이에서 태어난 미국의 작가이다. 프린스턴과 스탠퍼드, 베를린의 각 대학에서 수학했으나 중퇴했다. 컬럼비아 대학의 단편지도 클래스에 출석, 이듬해 처녀작 젊은 사람들을 발표하며 뉴욕지의 주요 발표 무대로 하여 다수의 단편을 내놓았다. 2차 세계대전의 종군 노르망디 상륙작전에 참가하기도 했으며 그의 나이 32세 때 자전적 장편소설 호밀밭의 파수꾼이 발표됨으로써 전후 미국 문학의 걸작으로 베스트셀러가 되었다. 셀린저는 은자와 같은 생활을 하였고 작품 활동에 있어서는 결코 다산하지 않았다. 저서로는 9개의 단편, 프레니와 쥐, 목공이여 대들보를 높여라 등이 있다. 호밀밭의 파수꾼. 달라지는 것은 오로지 우리 쪽이다. 그렇다고 우리가 나이를 더 먹는다는 뜻이 아니다. 엄밀히 말해서 결코 우리가 더 나이를 먹을 수는 없을 것이다. 우리가 늘 변한다는 것뿐이다. 우리는 우리가 외투를 입고 있다든지 지난번 짝이었던 여자아이가 홍역에 걸려 이번에는 다른 애와 짝이 되었다든지 하는 것이다. 정말 이야기가 꼭 듣고 싶다면 아마도 제일 먼저 듣고 싶은 것은 내가 어디서 태어나서 아름답지 못한 나의 어린 시절을 어떻게 보냈으며 또 내가 태어나기 전 우리 부모의 직업은 무엇이었는가 하는 따위에, 그러니까 데이비드 코퍼필드식의 시시컬렁한 이야기일 것이다. 그런데 사실을 말하자면 나로서도 그런 이야기를 늘어놓고 싶지는 않다. 첫째, 그런 시시한 이야기는 딱 질색일 뿐만 아니라 둘째로 내가 우리 부모님들의 신상 이야기를 한다면 두 분이 다 같이 뇌일회를 2번씩 일으키고 말 것이기 때문이다. 우리 부모들은 그런 이야기는 매우 예민한 데다 성미도 급하다. 특히 나의 아버지는 더하다. 두 분은 모두 더할 나위 없이 훌륭한 분들이다. 하지만 그분들은 지독히 신경이 날카로운 면도 있다. 그건 그렇고 나는 따분한 나의 일생을 이야기하려는 것이 아니다. 다만 지난해 크리스마스 무렵 갑자기 건강에 이상이 생겨 이곳에 와 요양을 하지 않으면 안 되었는데 그 얼마 전에 일어났던 미치광이 같은 나의 신변 이야기를 하려는 참이다. 그러니까 그 이야기는 디비에게 벌써 털어놓았던 이야기다. 디비는 다름 아닌 나의 형을 두고 말하는 것인데 그는 지금 할리우드에 가 있다. 할리우드는 이 지저분한 마을에서 그다지 멀지 않다. 그래서 형은 주말마다 이곳으로 나를 찾아와 준다. 아마 다음 달에 내가 이곳을 떠나 집에 돌아가게 될 때도 형은 차를 몰고 와서 나를 집까지 데려다 줄 것이다. 형에게는 자가차가 있는데 그것은 시속 200마일가량 달릴 수 있는 영국제 소형차이다. $4,000씩이나 주고 산 차다. 형은 꽤 많은 돈을 가지고 있다. 전에는 그렇지 않았는데 예전에 집에 있었을 때는 진정한 작가였다. 비밀 금붕어라는 제목이 붙은 굉장한 단편집을 출간한 적이 있는데 아마 들어보지도 못했을 것이다. 그 단편집에서 제일 잘 된 것이 비밀 금붕어인데
그것은 자기 돈으로 산 금붕어라고 해서 아무에게도 보여주지 않는 어느 꼬마에 대한 이야기였다. 그 이야기는 나를 끌어당겼다. 이제 형 디비는 변절하여 할리우드에 나가 있다. 내가 싫어하는 게 꼭 한 가지 있는데 그것은 영화라는 것이다. 내 앞에서는 영화 이야기 따위는 꺼내지 말아주기 바란다. 어디서부터 이야기를 시작하면 좋을지 모르겠지만 내가 펜시 고등학교를 그만둔 날부터 이야기를 해야겠다. 펜시 고등학교란 펜실베니아주 어거스타운에 있는 학교인데 아마 들어본 적이 있을 것이다. 하다못해 광고란이라도 보았을 것이다. 수많은 잡지에다 광고를 내고 있으니 말이다. 그 광고에는 늘 말쑥한 청년이 말을 타고 장애물을 뛰어넘는 사진이 실린다. 이건 마치 펜시고등학교에선 언제나 폴로를 시키고 있는 것 같다. 사실 나는 이제껏 펜시고등학교 근처에서도 말을 본 적이 없다. 게다가 사진에 나온 그 청년 바로 밑에는 1888년 창립 이래 본교는 항상 우수하고 명철한 사고를 할 수 있는 청년들을 양성해 왔습니다 라는 말이 적혀 있다. 이건 어이없는 말이다. 양성이라니 원. 사실 펜시도 다른 학교와 가르치는 것이 조금도 다를 게 없다. 게다가 우수하고 명철한 청년? 그곳에서 본 적이 없다. 아니 2명 정도 있을까? 많다고 해야 고작 그 정도일 것이다. 그런데 그들은 펜시고등학교에 오기 전부터 우수하고 명철한 소년이었을 것이다. 그건 그렇고 그날은 섹슨홀 학교와 축구 시합이 벌어진 토요일이었다. 섹슨홀과의 시합은 펜시 근방에서는 매우 큰 행사였다. 그것은 한 해를 마무리 짓는 최종 시합이었기 때문에 만약에 전통이 있는 펜시가 지는 날이면 자살을 하거나 그와 비슷한 비장한 짓을 해야 한다는 생각을 하고 있었다. 나는 그날 오후 3시경 톰슨힐 꼭대기까지 올라가 옛날 독립전쟁 당시에 사용했었다는 도깨비 같은 대포 바로 앞에 서 있었다. 거기서는 경기장 전체를 훤히 내려다볼 수 있었고 양쪽 팀이 온 경기장을 누비며 밀고 당기는 것을 한눈에 내려다볼 수 있었다. 관람석의 열기가 과연 얼마나 뜨거운지는 눈으로는 보이지 않았지만 펜시 쪽 스탠드로부터는 아우성치는 환성과 고함 소리를 들을 수 있었다. 사실 나를 제외한 전교생이 스탠드를 메우고 있었기 때문이다. 그런데 섹슨홀 쪽은 앙상하고 기가 죽어 있었다. 원정팀이라 많은 응원단을 데려올 수 없었기 때문이다. 축구 시합을 구경 오는 여학생은 많지 않았다. 여학생을 데려오는 것은 상급생에게만 허락되었기 때문이다. 이건 아무리 생각해도 너무한 처사이다. 이따금 여학생들이 눈에 띌 수 있는 적어도 그 정도라면 좋겠다. 뭐 팔을 꺾든지 코를 풀든지 단지 그냥 킬킬대고 있더라도 말이다. 셀머 서머라는 여학생은 교장의 딸이었는데 경기장에 자주 나타났었다. 그러나 그녀는 사람을 미치게 만들 정도의 미인은 아니었다. 하지만 꽤 매력이 있는 여학생이었다. 언젠가 어거스타운에서 출발한 버스 안에서 그녀 옆에 앉아 말을 주고받은 적이 있었다. 그녀가 내 마음에 들었던 것이다. 코가 유난히 컸고 손톱은 물어뜯어 그 밑에 깔린 살에 피가 비치고 있었다. 그리고 튀어나온 곳을 훤히 알리는 엄청나게 큰 브래지어를 하고 있었다. 그런데 어쩐지 나에겐 그녀가 불쌍하게 느껴졌다. 그녀의 어딘가 마음에 들었는가 하면 그녀의 아버지가 얼마나 유력한 인사인가를 그녀 자신은 전혀 의식하지 않고 있다는 점이었다. 그녀는 아마도 자기 아버지가 지독한 얼간이라는 것을 알고 있는 것 같았다. 내가 축구장에 내려가지 않고 톰슨힐 꼭대기에 서 있었던 까닭은 내가 그때 막 펜싱팀을 인솔하고 뉴욕에서 돌아온 참이었기 때문이다. 나는 그놈의 펜싱팀 주장이었다. 굉장한 감투였지 뭔가. 우리는 그날 아침 맥버니 고등학교와 시합을 갖기 위해 뉴욕에 갔었지만 허탕을 치고 말았다. 내가 펜싱용 칼과 장비 일체를 그만 그놈의 지하철에다 빼놓고 내렸기 때문이다. 하지만 그건 전적으로 내 잘못만은 아니었다. 우리가 어디서 내려야 하는지 알아보기 위해
나는 그놈의 지도를 줄곧 들여다보고 있어야만 했던 것이다. 그래서 우리는 저녁 때가 아니고 낮 2시 방경에 펜시로 되돌아오고 만 것이다. 기차로 돌아오는 동안 내내 펜싱 선수들은 나를 원망하고 따돌렸다. 한편으로는 우습기도 했다. 내가 축구장에 가지 않은 또 하나의 이유는 역사 담당인 스페 선생에게 작별 인사를 하러 가는 길이었기 때문이다. 선생은 유독한 유행성 감기에 걸려 있었다. 선생은 지독한 유행성 감기에 걸려 있었다. 그래서 크리스마스 휴가가 시작될 때까지 그를 뵐 수 없을 것이라는 생각이 들었던 것이다. 그 선생은 내가 집에 돌아가기 전에 나를 만나보고 싶다는 편지를 나에게 보내왔던 터였다. 내가 펜시로 되돌아오지 않을 것임을 잘 알고 있었던 모양이다. 참, 그 이야기를 잊을 뻔했다. 나는 학교에서 쫓겨났다. 크리스마스 휴가가 지나면 학교에 되돌아오지 못하는 것으로 되어 있었다. 그 까닭은 내가 4과목이나 낙제를 하는 데다가 학업에 전념할 의욕이 전혀 없다는 것이다. 선생들은 공부에 전념하라고 내게 자주 타일렀다. 특히 나의 양친이 늙은 교장 서머의 호출을 받고 학교에 오셨던 학기 중간 무렵에 더욱 그러했다. 그러나 나는 공부에 전념하지 않았고 드디어는 퇴교를 당한 것이다. 펜시에서는 퇴학이라는 것이 자주 있는 일이었다. 정말 훌륭한 학교여서 그렇다는 것이다. 훌륭한 건 정말 사실이다. 하여튼 12월이었다. 날씨는 마치 마녀의 젖꼭지처럼 매섭게 추웠다. 특히 그놈의 빌어먹을 언덕 꼭대기에선 더했다. 나는 뒤집어서도 입을 수 있는 옷을 하나 걸쳤을 뿐 장갑이고 뭐고 아무것도 없었다. 그 전에 주일에 어떤 놈이 내 방에서 내 낙타월 외투를 훔쳐갔기 때문이다. 그 주머니 속에 털가죽으로 만든 장갑도 들어있었다. 펜시고등학교에는 협잡꾼들이 우글거렸다. 수많은 수의 학생들이 부잣집 아들들이었는데도 사기꾼들로 우글거렸다. 학비가 많이 드는 학교일수록 사기꾼들이 더 많은 법이다. 이건 농담이 아니다. 어쨌든 나는 그 바보 같은 대포 옆에 줄곧 서서 꽁꽁 언 채로 시합을 바라보고 있었다. 그렇다고 시합을 그다지 열심히 관람한 것도 아니다. 내가 그곳에서 서성거린 까닭은 무언가 석별의 정을 느껴보고 싶었기 때문이었다. 나는 여태까지 학교나 어떤 장소를 떠나고 있다는 것조차 느끼지 못한 채 떠났었다. 그것이 싫다. 비록 슬픈 이별이든 언짢은 이별이든 상관없이 내가 어떤 장소를 떠날 때는 그 떠난다는 사실을 알고 싶다는 말이다. 그것을 느끼지 못하는 사람은 정말 한심한 존재이다. 그런데 다행이었다. 갑자기 내가 이곳을 떠난다는 것을 의식하게 하는 사건이 일어났기 때문이다. 나는 나와 로버트 티치너와 폴 캠프벨 이렇게 셋이서 학교 앞마당에 미식축구볼을 차고 있었던 10월경의 일을 생각해냈다. 그 애들은 좋은 아이들이다. 특히 티치너는 더욱 좋은 아이였다. 그때는 저녁 식사 직전이고 점점 어두워져 가는데도 우리는 계속 공을 차고 있었다. 점점 더 어두워져 우리는 거의 공을 볼 수 없게 되었다. 그런데 멈추지 않으면 안 될 일이 생겼다. 생물을 가르치는 잼베시 선생이 창문 밖으로 머리를 내밀고 이제 그만하고 기숙사로 돌아가 저녁 먹을 준비를 하라고 소리쳤기 때문이다. 이런 일들이 기억 속에 되돌아날 수 있다면 언제라도 기분 좋은 이별을 할 수 있다. 적어도 대부분의 경우 이별이란 어렵지 않다는 말이다. 나는 그것이 생각나자마자 나는 몸을 돌려 언덕의 반대쪽으로 스펜서 선생 댁을 향해 뛰기 시작했다. 스펜서 선생은 학교 구내에 살고 있지 않고 앤토니 웨인가에 살고 있었다. 나는 정문까지 줄곧 달렸다. 그곳까지 와서야 잠시 멈춰서 숨을 돌렸다. 사실 숨이 막힐 지경이었다. 한 가지 이유가 있는데 그것은 내가 담배를 지독히 피웠기 때문이다. 모두 옛날 이야기지만 지금은 금연을 당하고 있는 중이다.
또 한 가지 이유가 있다면 내가 작년에 6인치 반이나 더 자랐기 때문이다. 그래서 폐병에 걸리게 되었고 또 이런 곳에 내려와 진찰이니 검사니 하는 것을 받게 되었던 것이다. 그러나 지금은 건강이 많이 회복되었다. 하여튼 나는 숨을 돌리기가 무섭게 204번 국도를 달려 건너갔다. 지독하게 추웠다. 하마터면 넘어질 뻔까지 했다. 그런데 도대체 무엇 때문에 이렇게 달리고 있는지 나도 잘 몰랐다. 아마 달리는 게 좋았던 모양이다. 국도를 건너자 내가 이대로 사라지는 게 아닌가 하는 느낌이 들었다. 이건 정말 미치광이 같은 오후였다. 무섭게 추운 데다 햇볕조차 보이지 않았다. 그래서 길을 건널 때마다 흡사 사라져가는 기분이었다. 그러다가 스펜서 선생의 내게 닿기가 무섭게 나는 초인종을 세차게 눌렀다. 온몸이 꽁꽁 얼어 있었다. 귀는 아리고 손가락은 전혀 움직일 수가 없었다. 빨리빨리 누구든 나와 문 좀 열어주세요. 하고 나는 목 정껏 소리 지를 뻔했다. 마침내 스펜서 부인이 문을 열었다. 선생의 집엔 한연히 뭐니 하는 것이 없었기 때문에 언제나 선생이나 부인이 문을 열어주게 되어 있었다. 그들에겐 돈푼이라는 것이 많지 않았다. 홀든, 스펜서 부인이 말했다. 참 잘 왔어요. 자, 어서 들어와요. 설마 얼어 죽은 건 아니겠지? 부인은 내가 온 것을 기뻐하고 있다는 생각이 들었다. 그녀는 나를 좋아했다. 적어도 내게 호감을 갖고 있다고 나는 생각하고 있었다. 나는 급히 집 안으로 들어갔다. 사모님 안녕하세요? 선생님도 안녕하십니까? 하고 내가 말했다. 내가 외투를 벗겨줄까? 부인은 선생님 안녕하시자는 나의 질문을 듣지 못한 채 그렇게 말했다. 그녀는 가는 귀가 먹어 있었다. 부인이 내 외투를 현관 옷걸이에 걸어주었을 때 나는 손으로 머리카락을 쓰다듬고 있었다. 나는 언제나 머리를 스포츠용으로 짧게 깎았기 때문에 별로 빗질할 필요가 없었다. 그간 어떻게 지내셨습니까? 나는 다시 말했다. 이번에는 내 말이 들리도록 큰 소리로 말이다. 별일이 없이 잘 지냈지. 그녀는 옷장 문을 닫았다. 자네는 요즘 어떻게 지내나? 이렇게 질문하는 부인의 말투에서 나는 스펜서 선생이 부인에게 내가 퇴학당한 이야기를 했구나 하는 것을 직감했다. 좋습니다. 그런데 스펜서 선생님은 좀 어떠세요? 독감은 나으셨나요? 나았다니 그분의 거동은 마치 완전한 글쎄 뭐라고 표현하면 좋을까. 하여튼 방에 계시니 얼른 들어가서 봐요.